대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가 강남권 한 아파트 단지 명에서 사라져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서민 금융 상품에 대한 재원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높은 분양 가격에 입주민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임대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제서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대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가 강남권 한 아파트 단지명에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15년 된 낡은 이미지 탓에 집값이 20억 원가량 하는 단지엔 어울리지 않다고 본 겁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반포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 단지. 현재 아파트 꼭대기엔 서밋이란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반포 서밋으로 단지명이 바뀌어 있습니다. 강남권 주요 지역에서 낡은 브랜드가 단지 이미지와 맞지 않다고 본 겁니다. 당초 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엔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푸르지오 서밋은 지난 2014년 대우건설이 푸르지오의 정상을 뜻하는 서밋을 붙여내놓은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고급화 전략에 따라 서울 용산과 서초, 과천 등 인기 지역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푸르지오 브랜드는 지난 2003년 론칭했습니다. 이미 15년 된 낡은 브랜드란 뜻입니다. 서울이나 지방에서도 푸르지오 아파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좋게 말하면 전통적이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고급화라고 하기에는 푸르지오는 이제 보편화돼 있잖아요. 실제로 2015년 분양한 반포 서밋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12억 7,700만 원에서 14억 9,400만 원. 현재 22억 원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10억 원 오른 겁니다. 푸르지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우건설은 내년 초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내년 초 푸르지오 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면서 내부 아이템과 디자인, 외경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금융기조가 확실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취임 때부터 포용적 금융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계획과 해법 없이 무조건 포용적 금융을 하겠다라는 말은 공허합니다.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정책금융상품으로 감싸 안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재원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지난 10년간 37조 5천억 원이 공급됐습니다. 공급 규모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그동안 이를 충당한 것은 휴먼 예금 이자 수익이나 복권기금, 기부금, 그리고 금융사 출연금 등 한시 재원이었습니다. 정부 예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올 들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 투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산 투입이 막힌 상황에서 그동안 충당해온 한시 재원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년 1,750억 원씩 출연되는 복권기금은 2020년까지만 출연이 예정돼 있고 금융사 출연금도 총 9천억 원 한도가 다 차는 2024년이면 출연이 종료됩니다. 재원 마련이 발등에 불이 됐는데 정부는 느닷없이 수혜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 상품은 통상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8등급 이하는 거의 어려웠습니다. 이를 8등급 이하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수혜 대상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재원 대책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이 정부는 서민금융대책을 말로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많다. 범부처가 다 나서야 된다, 이제는. 정부의 구상대로 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이 실현되려면 국회를 설득해 정부 예산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한시재원 마련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할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전국적으로 12만 가구가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판교처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분양을 받으려면 수억 원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이에 입주민들이 반발에 나서자 정부는 임대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9년 전 경기 판교 신도시 한 아파트에 입주한 김양구 씨. 보증금 6천만 원에 10년간 매달 임대료 40만 원을 낸 뒤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었습니다. 분양 전환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비용 부담에 엄두를 못 내는 상황. 10년이 지난 뒤에 벌써 시세가가 감정평가로 해보니까 7, 8억이 넘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가지고 그 7, 8억이라는 돈을 무주택 서민들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억울하고. 지난 2006년 판교에 들어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2억 6천만 원. 김 씨가 사는 곳과 비슷한 규모의 주변 아파트는 당시보다 6억 원 정도 값이 뛰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겨집니다. 판교의 경우 10년 동안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분양을 받으려면 수억 원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오늘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분양 전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입주민이 아파트를 분양받길 원하면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분양을 포기할 경우 최대 8년까지 임대를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 전환 가격 가운데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대 10년 동안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률 전문 관계기관의 의견은 이미 감정가격으로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시고 입주하신 경우에 다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입법이 법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정부 대책을 거부하고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오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꽃다운 24살 청년의 죽음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무하다 컨테이너 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 김경훈 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구의역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청년이 사망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 사고 당시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발의되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비극적인 사고는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도 여론이 들끓자 관련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여야가 할 것 없이 말로만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구의역대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사망 사건, 얼마 전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건. 두 사건은 꼭 닮아 있습니다.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 위험한 작업을 나홀로 무리하게 진행하다 꽃다운 목숨을 잃은 건데 위험의 외주화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나 여야 할 것 없이 말로만 대책을 쏟아낼 뿐이라는 겁니다. 여론이 들끓으면 그제야 정부와 국회는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원인 규명과 각종 법안 발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해왔지만 말에 그칠 뿐 비극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2016년 구의역 사건 이후 발의된 관련 법안은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처리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 비정규직에게 떠넘기고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어느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겁니다. 일단 환노위에서 논의가 계류 중이죠, 여태까지. 소위에서도 뭐 밀어놨는지 어떻게 됐는지 계류가 돼 있는 상태죠.
사건이 나고 이슈가 되면 그땐 앞다퉈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쏟아내지만 흐지부지해지기 일쑤인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이 들끓자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가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한노위 법안 소위가 이제 내일 열릴 예정이에요. 좀 급하게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 김영균 씨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자 그제서야 멈춰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힘을 받게 된 겁니다. 여야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높이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뜯어고친 개정안을 꼭 처리하자는 건데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습니다. 지나친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가 싼값에 들어가고 그 하청업체는 사람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를 쓰는 문제가 이미 고착화된 현실 속 반복되는 비정규직의 참변. 정부도 국회도 이번엔 뒷북이라도 좀 제대로 치길 바랍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의 대포통장 근절 노력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매년 줄어왔는데요. 보이스피싱 수법 진화로 올해 다시 이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형태든 돈을 요구하는 연락에는 반드시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지인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메신저 아이디로 송금을 유도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급한 사유가 있는데 인증서 오류로 송금이 안 되니 잠깐 도와달라며 대신 이체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또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이 같은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은 144억 1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5%나 급증했습니다. 매년 감소세를 보였던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피해액도 올해는 크게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단이 전화나 문자에서 메신저나 앱, 간편송금 등으로 진화하면서 정부의 기존 예방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정부는 피해 증가세를 심각하게 여기고 금융위와 방통위,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메신저에서 친구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나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가 수신될 때 경고 표시를 강화합니다. 불법 금융사이트 차단 속도를 높이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앱은 금융보안원의 악성 앱 탐지 기법을 적용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을 하고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여권 발급 거부 등 제재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법무부는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범죄 피해 재산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담배 판매점을 차리려면 100m 이상 점포길이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존엔 50m 이상이면 됐는데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담배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는 편의점 과당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담배 판매 소매점 간 거리 제한을 50m에서 100m로 강화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편의점 옆 편의점 시대를 맞아 현재 점포 간 거리가 가까운 곳은 서로가 서로를 깎아먹는 매출 잠식이 최대 34.4%, 평균 20-30%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한 상권일수록 점포 간 거리가 100에서 150m만 돼도 매출 잠식률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진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에 내년 3월 이후부터 새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 100m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의 편의점 신규 출점 가능 면적은 약 6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공항, 터미널 또는 경기장 등에 입점하는 구내 소매 거리 제한도 함께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 공정경제과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상 일반 소매뿐 아니라 구내 소매 지정 역시 자치구가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행 20m 수준에 설정된 구매 소매 거리 제한이 50m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오는 20일 관악구와 강서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로 진행하는 입법 예고 등 개정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점포를 넘기거나 옮길 경우에는 5년간 유예 기간이 적용돼 기존의 50m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특정 제품이나 문제에 대해 전화나 메시지로만 설명하려다 답답했던 기억 한두 번은 있을 텐데요. 지금은 화상통화나 동영상으로 직접 보여주며 설명할 수 있지만 화상통화는 상대방과 시간이 맞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동영상은 전송하기엔 용량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 벤처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적은 용량으로 보다 편리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ICT 기업 토드핀이 개발한 소리노트 기술입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토드핀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입니다. 토드핀이 지난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리노트는 사진에 음성과 메모를 더해 동영상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기술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제품이나 문서 등을 사진 촬영한 후 음성 녹음을 통해 말로 설명을 넣고 사진에 직접 메모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음성, 이미지, 손글씨를 동시에 동영상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같은 내용을 동영상화 작업을 했을 때 그 파일 사이즈의 300분의 1 사이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적은 파일 사이즈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상당히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토드핀은 소리노트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메신저 앱 스낵도 개발했습니다. 소리노트 기술로 만들어진 낮은 용량의 설명 자료를 보다 빠르고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기술에 최적화한 새로운 메신저 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스낵은 개인 간 중고거래, 교육,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고거래를 할 때 보다 수월하게 판매하려는 제품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핀이 고장이 났고요. 이 부분은 약간의 기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A급입니다. 학생이 문제를 풀다 막히는 경우에도 소리노트 기술을 접목한 스낵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JK 학생이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기수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지금 바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스낵을 활용할 경우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편리하게 고객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이 밤에 야간 비행을 할 때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라이트가 어디 있는지, 전조등이 어디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야간 비행할 때 불빛이 나오는 곳은 이 각 다리 밑에 보면은 투명한 받침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LED로 불빛이 들어오고요. 스낵 앱은 현재 구글 플레이 기준 누적 다운로드 5,000건을 돌파했으며 앱 평가 점수도 5점 만점에 4.8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감성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2020년까지 기업의 수 포함해서 유저 수를 5천만 명 정도 확보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토드핀은 앞으로 소리노트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카풀 서비스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의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 대표와 만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업계의 안정과 국민의 수요자 편익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요청했고 택시단체도 내부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택시단체 4곳의 대표와 카풀업계 대표, 정부 대표,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합의안을 만들고 택시업계 지원 방안 등도 확정하겠다는 도관입니다.
새로 취업한 중장년 임금 근로자 3명 중 2명은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처음 발표한 2017년 중장년층 행정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새로 일자리를 얻은 만 40세에서 64세 임금 근로자 약 71만 명 중 3분의 2는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미만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13.9%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재취업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수준은 208만 원으로 남성이 271만 원, 여성이 165만 원인 것보다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초반이 220만 원, 50대 초반은 213만 원, 60대 초반은 172만 원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벌이가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비용으로 7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대와 은향, 남측 인건비 등 행사 비용에 6억 원, 예비비와 세금이 1억 원 등입니다. 겨울철 명소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오는 21일 문을 엽니다. 개장 당일 스케이트장은 무료 개방되며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를 낮춘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입장료의 30%를 할인해줍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한 척을 추가로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 90%를 넘겼습니다. 이 기록은 지난 2014년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산업은행이 한국GM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찬성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동걸 산은회장은 GM으로부터 신설법인을 준준형 SUV R&D 거점으로 지정하고 제3국에서 물량을 끌어와 최소 10년간 유지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느새 12월 중순입니다. 한 해가 다 끝나간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소식에 설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얼마나 추울까? 혹시나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날씨에 관심 가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하는 날씨와 경제 이야기,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은 성탄절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성탄절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탄절 날씨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는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날이죠. 앵커님은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부터 나십니까? 네, 저는 루돌프 사슴, 산타 할아버지, 양말과 트리에 달린 선물들, 이런 것들이 보통 떠오르기 마련이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양말을 걸어놓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거라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 세상을 온통 하얗게 만들 눈까지 온다면 금상첨화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고 이런 기대를 판매에 이용한 최초의 성탄절 기상 마케팅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꼭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치킨을 보내준다거나 마일리지를 2배로 적립해준다,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봤는데요.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날씨 마케팅,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혹시 시청자분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래전 한 유명한 남자 배우가 통신회사 광고에 하얀 눈이 오는 배경으로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오면 20만 원이 든 행운의 통장을 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광고의 문외한인 저도 한여름에 보는 파스텔 톤의 청색과 회색 배경 위에 한방눈이 내리는 모습에서 선선하다는 느낌과 함께 야릇한 기대감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광고 효과로는 성공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산 사람에게 성탄절 이브 날에 서울 기상청 관측소에 눈이 1cm 이상 쌓였을 때만 돈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직업의식의 발로로 기후통계를 찾아보았더니 당시 90년 동안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울에 눈이 1cm 이상 쌓인 경우는 단 3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3%밖에 안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럼 센터장님은 당시에 휴대폰을 구매하셨나요? 아니요. 왜 안 하셨나요? 눈 올 확률이 낮아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성탄절 이브에 서울에 1cm 이상의 눈이 내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요.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눈 내리는 것을 연계를 해서 하는 마케팅이 한동안 성행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탄절날 눈이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광고가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20년 전인 1998년에는 크리스마스 눈 마케팅이 유행을 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신사 말고 인앤아웃 인터내셔널 여행사는 크리스마스 날에 서울 지방에 1cm 이상 눈이 내리면 호주 여행 비용 중 70만 원을 환불하겠다라고 선전을 했고요. 오진광원 역시 크리스마스 날 서울 지방에 눈이 1cm 이상 내리면 낙산과 정동진 해돋이 여행 비용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창원의 대동백화점은 크리스마스 날 창원 지방에 눈이 1cm 이상 오면 현금 1억 원을 고객에게 경품으로 주겠다고 선전을 대대적으로 했었죠. 위 세계에서는 눈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기상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데 당시 기상보험 상품을 개발했던 여러 화재보험 등이 때 아닌 눈 마케팅 성공에 아주 흐뭇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통신사의 조건은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해주신 세 회사의 당첨 확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최고 4.5%에서 최저 0%로 한 번도 이런 기상현상이 나타난 적이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본에서는 후지산 관광을 할 때 구름이 짙게 끼거나 눈비가 내려서 산을 볼 수 없을 경우 일정액을 환불해주는 날씨 마케팅을 하는데 고객들이 이길 확률이 17% 정도 되거든요. 이에 비해서는 아주 매우 적은 편이었죠. 앞으로 성탄절에 이런 눈 마케팅을 하는 업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상을 올리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크리스마스를 활용한 날씨 마케팅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